사돈도 죽고 없는데 산 사람이라도 벤츠 좀 편하게 타면 사돈도 좋아할 일이지. 뭘 그렇게 유난이니? 엄마 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유품부터 도둑질해 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 도리까지 저버린 그 인간들을 제가 어떻게 길바닥으로 내쫓아 인생종 치게 만들었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백화점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차갑고 습하게 느껴지던 오후였답니다. 평소라면 10년 넘은 낡은 경차를 끌고 구석 자리를 찾아 헤매던 우리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그날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은색 벤츠 한 대가 당당하게 서 있더라고요. 3년 전 돌아가신 아빠가 엄마 환갑 선물로 정성스레 마련해 주셨던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그 차였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양손 가득 백화점 장바구니를 든 시어머니가 나타나더군요. 경차를 탈 때는 보지 못했던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가 멀리서 봐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입가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만족스러운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죠. 운전석 문을 열려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의 제지에 허공에서 멈췄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경찰 양반들, 지금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고쳐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차량 현재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차량 맞습니까? 경찰의 단호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게 무슨 도난이에요? 우리 아들이 타라고 해서 가져다 준 차를 내가 타겠다는데 누가 신고를 해?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차가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시어머니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공짜 오지게 밝히시더니 정말 인생종 치셨네요, 어머니. 제 낮은 목소리가 주차장 벽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는 제 팔을 덥석 붙들었습니다. 애미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망신을 주니?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상황을 모면해 보려 안간힘을 쓰시더군요. 무슨 소란인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남의 엄마 유품이 탐나서 자식시켜 도둑질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며 경찰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유품인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경찰이 시어머니를 차 근처에서 떼어내자 주차장에는 그분의 악에 바친 비명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애미야, 네가 진짜 미쳤구나. 내 아들한테 당장 전화해라. 너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 몸을 떨며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찾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주차장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고 날카롭게 느껴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14년 넘게 이어온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오늘부로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라온 외동딸이었거든요. 아빠는 동네에서 자상하기로 소문난 소아과 의사였고 엄마는 단아한 매력의 교장 선생님이셨죠.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덕분에 저는 세상 사람들도 모두 저처럼 선한 줄만 알았답니다. 광고 기획사 팀장으로 일하며 남들에게는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시댁 앞에서는 늘 바보 같았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빠를 먼저 보내드리고 홀로 남은 엄마마저 암으로 투병하시게 됐죠. 그 힘든 시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은 인간으로서 참아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사돈을 뒤로하고 베트남 여행을 떠났던 시어머니의 그 탐욕스러운 얼굴.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품에 손을 댄 남편의 비겁한 행동까지 말입니다. 그 모든 배신과 탐욕이 저를 이토록 차갑고 무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답니다. 어머니, 인생은 실전이에요. 오늘부터 길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리는 제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보다 단단한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왔던 제 자존감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공짜를 좋아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막 장례를 마친 그날의 어두웠던 기억부터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는 일이 때로는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지킬 힘을 얻길 바라거든요.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내려진 최고의 형벌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똑똑한 며느리가 어떻게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가족의 명예를 지켜냈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텅 빈 엄마 집 거실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중학생 딸 아람이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며 던진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아끼던 그 은색 차 키가 안 보여. 그리고 거실에 외할아버지 양주들도 다 없어졌어. 아람이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폭풍 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랍을 뒤지고 거실 장식장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귀하게 모으셨던 고급 양주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엄마가 항상 몰고 다니시던 벤츠 차키 역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영혼의 일부를 훔쳐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아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간 며칠 전 남편이 장례식 때문에 울산에서 올라오신 이모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며 엄마 집에 들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내가 이모님 모셔다 드리고 집 치우는 거 좀 도와주고 올게. 친정집 비밀번호를 묻던 남편의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는 환청이 되어 들렸죠. 사랑하는 아내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이 제 입속을 챙기려던 그 찌질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엄마 차키랑 아빠 양주들 당신이 가져갔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당황한 숨소리가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답니다. 그게 말이야. 엄마 차가 요새 방전이 잘 된다고 하셔서 그냥 좀 쓰시라고 가져다 드렸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사돈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시어머니에게 엄마의 유품을 상의도 없이 바쳤다니요. 제정신이야?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차를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혀를 끌차며 저를 가르치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장모님도 이제 안 계시잖아. 세워두면 똥만 되는 건데 엄마 탓이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 뻔뻔한 논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아내를 배신하고 돌아가신 장모님의 명예까지 짓밟은 인간이었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아들을 조종해 사돈의 벤츠를 탐낸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저희 엄마의 벤츠를 보며 입버릇처럼 부러워하곤 하셨거든요. 애미야, 내 친정엄마는 참 좋겠다. 그런 비싼 차도 타고 다니시고 팔자가 상팔자야. 부러움을 넘어 시샘 섞인 그 말들이 결국 이런 추악한 절도로 이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본인의 10년 된 경차가 부끄러워 백화점도 못 가겠다던 그 자존감 낮은 욕심이 화근이었죠. 저는 이제 그들의 실체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예전의 착한 며느리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의 상처를 헤집는 괴물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그들이 가장 아파할 방식으로 되돌려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벤치에 앉아 으스대고 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 행복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기 위한 제 치밀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고고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엄마의 물건부터 탐내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아람이도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많이 성숙해졌는지 아빠의 행동에 큰 실망을 한 눈치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머니가 아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딸아이의 그 차분한 물음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오히려 본가로 피신하며 연락을 피하는 찌질한 행동까지 보이더군요.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법률 지식을 동원해 그들의 거지 근성을 뿌리 뽑아줄 생각이니까요. 이모도 나중에 사실을 알고는 노발대발하시며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으스대고 있을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가 파들거렸죠. 여러분, 이제 곧 상상도 못할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똑똑한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 식구들을 한 명씩 정리해 나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가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기했던 가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다들 저보고 똑똑하다고 광고 기획사에서 팀장까지 달 정도면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를 거라고들 했죠.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능숙한 연기에 눈이 멀어버렸나 봅니다. 그 사람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뉘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접점이 거의 없었죠. 그저 멀리서 저 선배가 우리 과에서 좀 잘 나가는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제가 광고 기획사 팀장으로 한참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저희 회사의 큰 광고주 중 하나였던 증권사 담당자로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 2살 위 대학 선배가 이제는 갑의 위치인 광고주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저도 비즈니스적으로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 선을 아주 교묘하게 넘나들더라고요. 회의실에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는 아주 깍듯하게 대하는 척하다가도 단둘이 있을 때나 회식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선배 카드를 꺼내 들었죠. 야, 박 팀장. 회의 때 보니까 아주 눈에서 레이저 나오더라. 학교 때 그 조용하던 후배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내 앞에서 브리핑까지 하냐? 나 소름 돋았다니까. 역시 내 후배답네. 다른 광고주들이었으면 불쾌했을 법한 무례함도 대학 선배라는 명분이 붙으니까 묘하게 친근함으로 포장되더라고요. 야근이 잦은 제 직업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듯이 굴면서 늦은 밤 사무실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잊지 않았죠. 아직 퇴근 안 했어? 증권사 놈들도 독하지만 너희 광고쟁이들도 참 지독하다. 이거 마시고 좀 쉬었다 해라. 선배가 지나가다 내 생각나서 사왔다.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니까 걱정 말고 마셔. 제 책상 위에 툭 던져두고 가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음료. 그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조금씩 무장해제가 됐던 것 같아요. 광고주라는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선배니까 너 힘든 거 다 이해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라는 식으로 다가오니 저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선배, 그래도 업무 중에 이러시면 남들이 오해해요. 저 팀원들 보기 민망하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어때? 내가 내 후배 아끼고 챙기겠다는데 누가 뭐래? 너 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견해서 그래. 야, 우리 후배님. 일하는 거 너무 멋있어서 내가 다 뿌듯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슬렁슬렁 제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저는 남의 호의를 의심하기보다 감사하게 받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대학 시절에 공통된 기억까지 공유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진심처럼 느껴졌죠. 친정 부모님께 그 사람을 처음 인사시켰을 때도 그 특유의 싹싹함으로 부모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아빠는 동네에서 자상하기로 소문난 소아과 의사셨고 엄마는 단아한 매력의 교장 선생님이셨죠. 두 분 다 사람을 선하게만 보시는 분들이라 그 사람의 능글맞은 여유를 자신감으로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 사위 될 사람, 인상이 참 선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네.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아유, 아버님. 당연하죠. 제가 김서방 소리 들으려고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진짜 우리 후배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 증권사 다니면서 돈 계산은 빨라도 사람 마음 계산은 못하거든요. 진심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믿음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사위 온다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내셨고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복스럽게 먹으며 엄마의 기분을 맞춰줬어요. 장모님, 제가 밖에서 밥 사 먹을 때마다 장모님 손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이 갈비찜은 진짜 예술입니다.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후배가 장모님 도시락 싸오면 옆에서 뺏어 먹고 싶어서 침 흘렸거든요. 드디어 제가 이 맛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네요. 어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지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리셔서 음식을 계속 날라다 주셨죠. 가끔 거실 장식장에 있는 아빠의 고급 양주들을 보며 은근히 욕심을 내비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와, 아버님. 이 양주.
증권사 다니는 저도 구경하기 힘든 건데 장인어른은 역시 풍류를 아시네요. 나중에 제가 기막힌 안주 사들고 올 테니까 그때 저 한 잔만 주시는 겁니다. 장인어른이랑 술 한잔하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허허, 김서방. 자니가 술 맛을 좀 아나보군. 언제든 환영일세. 우리 김서방이랑 술 마실 날만 기다리고 있겠네. 그렇게 선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싹싹한 사위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경계를 야금야금 허물고 들어왔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저 다정함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이 시작되자마자 그 여유롭던 선배의 모습은 간대없고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사람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엄마 편이었어요. 광고 기획사 팀장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해왔던 저였지만 집안일에서만큼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았죠. 자기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좀 유난스럽긴 해도 악의는 없으셔. 이번에도 그냥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워낙 똑똑하고 이해심이 넓으니까 내가 부탁 좀 할게.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언제나 좋게 좋게.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이 두 마디가 그 사람의 무기였어요. 제가 아무리 조목조목 따져도 그 사람은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교묘하게 제 화를 피해갔죠.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몰아갔고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증권사 다니며 돈 관리 철저할 것 같던 사람이 정작 시댁의 무리한 요구나 시어머니의 주식 손실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지더라고요. 여보,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도와주자. 내가 보너스 받으면 바로 채워 넣을게. 우리 집안일인데 네가 모른 척하면 선배인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장인어른이 사위 믿고 결혼시켜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하면 아버님도 속상해 하실 거야.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제 지갑을 열게 만들던 그 사람. 사랑받고 자란 저는 그게 가족 간의 도리인 줄 알고 제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들을 시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기는커녕 점점 더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자기는 원래 남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것도 결국 나 도와주는 건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기 좀 살려주라. 그렇게 다정한 선배의 말투로 저를 옥죄어 오던 시간들. 저는 그게 그저 성격 차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심해졌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방관자의 길을 택했죠. 애미야, 내 친정은 참 여유로워 보여서 좋다. 사돈은 퇴직하고도 걱정이 없으시겠어. 근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내 아들이 증권사를 다녀도 내 형편은 제자리네. 엄마가 요새 마음이 좀 헛헛하신가 봐. 자기가 이해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차도 바꿔드리고 호강시켜드리면 다 해결될 일이야. 조금만 참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중에라는 말이 결국 제 부모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거리요. 남편은 제가 가진 것, 저희 부모님이 일궈놓은 것들을 은연중에 자기 가족의 공용 자산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상한 얼굴에 가면 뒤에 숨겨진 그 나약하고 이기적인 민낯. 그 민낯을 마주하기까지 저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할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에게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바로 엄마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친정집은 늘 따뜻한 차 향기와 아빠의 너털 웃음이 머물던 곳이었어요. 아빠는 동네에서 자상하기로 소문난 소아과 의사였고 엄마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셨죠. 두 분은 참 서로를 아끼셨어요.
지금 문제가 된 그 은색 벤츠는 사실 3년 전 아빠가 사고로 떠나시기 직전에 엄마에게 주신 환갑 선물이었어요. 평생 검소하게만 사시던 엄마가 처음으로 가져본 근사한 차였죠. 여보, 내 나이에 무슨 이런 과분한 차를. 그냥 타던 거 타면 되는데. 아니야, 당신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퇴직도 했는데 좋은 차 타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녀야지. 내가 옆에 없을 때도 이 차가 당신을 단단하게 지켜줄 거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선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빠가 떠나신 후 엄마는 그 차를 닦고 또 닦으며 아빠를 그리워하셨어요. 이 핸들을 잡으면 꼭 내 아빠 손을 잡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운전할 때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진단다. 그 차는 엄마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아빠의 체온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가끔 친정집에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이는 날이면 아빠가 생전에 아끼시던 거실 장식장 앞이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거기엔 아빠가 나중에 제가 팀장이 되거나 우리 아람이가 대학에 가면 축하주로 마시겠다고 아껴두신 귀한 양주들이 있었거든요. 와, 장인어른은 진짜 멋쟁이셨네요. 장모님, 이 양주들. 진짜 아버님이 아끼시던 거잖아요. 볼 때마다 아버님 생각나서 저도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남편은 장식장 앞을 서성이며 늘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그래, 김서방. 우리 바깥 양반이 김서방이랑 술 한잔하는 걸 참 좋아했지. 나중에 우리 집에 진짜 기쁜 일 생기면 그때 이거 다 같이 따서 마시세. 자네 장인도 하늘에서 허허 웃으며 좋아할 거야. 아유, 장모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아버님 목까지 장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저 믿으시죠? 능글맞게 웃으며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빠를 저렇게 진심으로 그리워해 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결이 다르셨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엄마의 집안 곳곳을 훑어보시며 은근한 한마디를 얹곤 하셨거든요. 사돈은 참 평생을 고고하게 사셔서 그런지 집안 분위기도 사돈을 닮았네요. 퇴직하고도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시는 거 보면 참 복이 많으셔. 나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억척스럽게 살아서 그런지 이런 우아한 분위기는 영 어색해. 사돈, 무슨 말씀을요? 사위가 저렇게 든든하게 자리 잡았는데 사돈이야말로 자식 농사 잘 지으신 거죠. 엄마는 늘 시어머니를 치켜 세워주셨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주차장에 세워진 엄마의 차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돈, 저 은색 차 말이에요. 볼 때마다 참 때깔이 고와요. 사실 우리 아들이 증권사 다니면서 돈은 만져도 애미한테 저런 차 한 대 해줄 형편은 안 되거든요. 사돈은 참 좋으시겠어. 사돈, 이건 우리 바깥 양반이 남긴 거라. 저한테는 그저 추억이에요. 귀한 차라고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은근한 시샘도 그저 칭찬으로만 받아들이며 온화하게 넘기셨어요. 남편도 그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장모님 차는 진짜 장인어른의 사랑이죠. 자기도 봐. 저 차는 우리 집안의 가보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아빠 마지막 선물인데. 제 대답에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짐짓 든든한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툭 튀어나오는 남편의 본심이 저를 싸하게 만들곤 했어요. 자기야, 근데 저렇게 좋은 차는 자꾸 굴려줘야 수명이 길대. 장모님은 요새 운전도 자주 안 하시는데 차라리 우리가 가끔 관리해드린다는 셈치고 번갈아 타면 어떨까? 엄마도 기분 전환 삼아 가끔 태워드리면 좋아하실 테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저 차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리고 우리 아빠 마음이 담긴 차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가져와. 아니, 내 말은 효율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가족끼리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누고. 자기는 팀장 되고 나서 너무 소유욕이 강해진 거 아니야?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응? 남편은 늘 효율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려 교묘하게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그저 남편의 서툰 배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람의 악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평온할 것만 같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엄마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애미야, 요새 부쩍 소화가 안 되고 등이 자꾸 결리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어 한의원도 다녀봤는데 영 차도가 없어. 엄마의 그 가벼운 투정 같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게 닥칠 거대한 비극의 신호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 워낙 정정하셨던 분이라 그저 퇴행성 질환이겠거니 하며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지금도 가슴에 대못으로 박혀 있습니다. 엄마가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늘어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은근한 참견을 시작하셨습니다. 애미야, 사돈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며? 정말 걱정이다. 사돈댁도 비워두면 흉가 된다는데. 특히 저 차 말이다. 기계는 가만히 두면 녹슬고 배터리도 다 나간다더라. 차라리 그 차를 우리 집 주차장에 가져다 두면 어떠니? 내가 매일 닦아주고 관리도 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어머니, 제가 매일 들러서 환기도 시키고 차 시동도 걸어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지자 남편이 바로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다 장모님 차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빈집 주차장에 세워두면 누가 긁고 가도 모르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엄마 말대로 우리 단지 주차장에 두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겠어? 그게 뭐가 안전해? 우리 엄마 물건은 우리 엄마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제가 화를 내며 자리를 뜨자 남편은 혀를 끌차며 시어머니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 요새 회사 일이 많아서 예민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 잘 말해볼게. 장모님 차 저거 내가 꼭 잘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 그때 저는 그 사람의 관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효심지극한 남편이 장모님을 위하려다 생긴 작은 오해라고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우리 가족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 차디찬 단어 앞에서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군가는 엄마의 생사보다 그 은색 벤츠의 향방을 더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은 우리 가족의 모든 평화를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교단에서 수천 명의 아이를 보살피며 늘 단아함을 유지하시던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의 하얀 침대 위에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셨죠. 광고 기획사 팀장이라는 직함도 제 열정도 엄마의 마른 손등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밤에는 병실로 달려가 엄마의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아람이가 학교에서 상 받아왔어. 엄마 보여주겠다고 여기 사진도 찍어왔네. 엄마는 이미 기력이 다해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지만 제가 아람이 이야기를 하면 아주 가느다랗게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제 마음을 정작 무너뜨린 건 병마가 아니라
제 곁에 있는 남편과 시댁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날도 밤샘 병간호를 마치고 멍하니 병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퇴근하고 온 그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나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 이번 주에 베트남 가신대. 그 개모임에서 4박 6일로 가는 거 있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이를 쳐다봤습니다. 뭐, 베트남? 지금 우리 엄마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여행을 가신다고? 아니, 그게 엄마도 마음이 안 좋으시지. 근데 이게 6개월 전부터 갯돈 부어서 다 예약한 거라네. 지금 안 가면 그 돈 다 날리는 거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만 빠지기도 그렇고 해서 그이의 그 능글맞은 말투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증스럽게 들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사돈이 오늘 내일 하는데 비행기를 타신다는 거야?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가신다고 해도 당신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그이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제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자기야. 아니, 당신 요새 예민한 건 아는데 우리 엄마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이미 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마는 자기가 가서 사돈 쾌차하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신대. 엄마가 애비야, 내가 가서 사돈 건강하게 얼른 일어나시라고 빌어줄 테니까 너는 아내 옆에서 잘 챙겨줘라. 헉, 더다. 그이가 전하는 시어머니의 그 교양 있는 척하는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보,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시는 거. 그리고 엄마가 가신다고 해서 장모님께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좋게 좋게 생각하자. 당신 요새 너무 날이 서 있어서 그래. 그이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두둔하며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죠. 남편은 제가 슬퍼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보내준 베트남 여행지 맛집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며 엄마가 여기 경치가 참 좋대 같은 철없는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시어머니는 예정대로 베트남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시기 전날까지도 시어머니는 그 일을 통해 사돈이 고생이 많네. 내가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올게라는 속 편한 인사만 남기셨죠. 엄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저와 아람이의 손을 꼭 잡았던 그날 오후 병실의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리며 차가운 기계음을 내뱉을 때 제 휴대폰에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베트남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가족 단체방에 올리신 겁니다. 사돈댁 소식 들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 내가 멀리 있어서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쩌니. 여기서 사돈 좋은 곳 가시라고 기도 많이 할게. 메시지 뒤에 붙은 화려한 꽃 이모티콘과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사진. 그걸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가족이라고 믿어온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 슬픔에 단 1%도 공감하지 못하는 타인이었다는 사실을요. 엄마의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지는 그 긴 복도에서 그이는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현지 날씨를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비와. 거기 날씨는 좋다며? 다행이네. 장모님은 방금 돌아가셨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잘 놀다 와. 그이의 그 무책임하고 일상적인 통화 내용을 들으며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그리워하며 소중히 지켜왔던 그 모든 흔적들을 저 추악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고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걱정뿐이셨어요.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너도 행복해야 한다. 그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시댁 식구들에게 엄마의 죽음은 그저 여행 중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슬픔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저는 엄마를 떠내보내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3개월이 지나고 이제 더 지옥 같은 장례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쇼핑백을 가득 들고 돌아오실 테고 그이는 그 옆에서 또 능글맞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배려가 이제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들을 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엄마의 임종을 지키는 그 엄숙한 순간에도 그이는 서둘러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방금 돌아가셨어. 아니, 아니야. 귀국표 앞당기지 마. 거기 일행들 있는데 엄마만 빠지면 민폐잖아. 이미 돈도 다 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 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랑하고 일상적이어서 방금 세상을 떠난 우리 엄마가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엄마의 손을 잡고 그이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귀찮은 업무 정도로만 느껴지는 걸까요? 장례식장은 엄마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로 금방 북적였습니다. 다들 엄마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눈물을 훔치며 빈소를 찾아주셨죠. 하지만 정작 제 옆을 지켜야 할 시댁 식구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돈댁 어르신들은 왜 안 보이시니? 아직 연락 못 받으신 거야? 먼 길 달려오신 이모의 물음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그이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신 대답하더군요. 아유, 이모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요. 갑자기 고혈압이 도지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마음은 여기 와 계신데 몸이 안 따라주셔서 어찌나 속상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베트남에서 망고를 드시며 발 마사지를 받고 계실 텐데 그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이를 따로 불러냈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여행 가신 걸 왜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려. 아니, 사실대로 말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알아?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빡빡하게 굴어? 장례식장에서 사돈댁이 해외여행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 체면도 있고 당신 체면도 생각해서 내가 선의의 거짓말 좀 한 거잖아.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좋게 좋게? 우리 엄마는 지금 영정사진 속에 있는데 당신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셀카 찍어 올리고 있어. 이게 어떻게 좋게 넘어가질 일이야?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이는 오히려 저를 환자 취급하며 혀를 끌찼습니다. 야, 당신 요새 잠을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상황 판단 좀 해. 지금 여기서 싸우면 누구 망신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여행지에서 전화로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데. 애비야, 내가 거기 못 가서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 며느리 좀 잘 다독여줘라 하셨다고. 엄마도 거기서 마음 편하시겠어? 엄마를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제를 지냈던 그날,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새우며 빈소를 지켰더니 고개만 돌려도 어지러울 정도였죠. 다 마치고 절에서 돌아오는 길, 울산에서 올라오신 이모님은 장례 기간 내내
빈소와 엄마 집을 오가며 저를 도와주셨고 사무제까지 마치고 나서야 내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모님도 내려가셔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모님이 오후 기차를 타시기 전에 엄마 집에 들러서 당신 짐도 챙기고 혼자 남은 언니 집 뒷정리도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는데 그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누르더군요. 그이는 사실 사무제를 지내고 내려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미리 받은 상태였답니다. 베트남 여행을 마치고 막 입국한 시어머니가 자기 차 시동이 안 걸린다며 사돈차를 가져오라고 생떼를 썼던 거죠. 그이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제 눈치를 살피며 일부러 선수친 거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람이 데리고 집에 가서 좀 쉬어. 얼굴이 아주 흑빛이야. 이모님은 내가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올게. 어차피 나 오늘 연차잖아. 자기는 집에서 눈 좀 붙여. 그게 내 마음이 편해. 그때만 해도 저는 그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평소엔 자기 엄마 눈치 보느라 바쁘던 사람이 오늘따라 우리 아빠가 김서방이라 부르며 아꼈던 그 다정한 사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 줄래? 그럼 이모님 좀 잘 부탁해. 나 아람이 데리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야겠어. 걱정 마. 내가 이모님 짐 챙기는 것도 도와드리고 역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그이는 그렇게 싹싹하게 웃으며 이모님을 모시고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움직인 거였죠. 이모님이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시는 그 짧은 틈을 타서 그이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관 수납함 위에 있던 엄마의 벤츠차 키를 슬쩍 가방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 장식장 속에 아빠가 가토록 아끼셨던 고급 양주들까지 싹 다 챙겼죠. 이모님은 사위가 그저 집 정리 도와주는 줄로만 알고 연신 고맙다고 하셨다더군요. 김서방, 자네 덕분에 내가 편하게 가네. 언니 가고 나서 자니가 고생이 많아. 아유, 이모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걱정 마시고 내려가세요. 그이는 이모님을 역에 모셔다 드린 뒤 곧장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가 그 벤츠를 대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차를 보고 어머, 승차감 너무 좋다. 장 보러 갈 때 딱이네. 라며 신이 나서 백화점으로 향하셨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엄마 유품을 정리하러 아람이와 함께 친정집에 들렀을 때였죠. 주차장에 있어야 할 엄마의 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방에서 나오던 우리 아람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아끼던 그 은색차 키가 안 보여. 그리고 거실에 외할아버지 양주들도 다 없어졌어. 아람이의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랍을 뒤지고 거실 장식장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아빠의 유품들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집 차가 없어졌어. 누가 차키랑 아빠 양주까지 다 가져갔나 봐. 이거 도둑 맞은 거 아니야? 아, 그거 내가 가져왔어.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당신이 왜 그걸 가져가? 나한테 말도 없이? 아니, 이모님 모셔다 드리러 갔을 때 보니까 그냥 거기 있길래 내가 혹시라도 도둑 들까봐 미리 챙긴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차가 요새 방전이 잘 되잖아. 그래서 잠깐 쓰시라고 내가 드렸어. 어차피 장모님도 이제 안 계시잖아. 그 뻔뻔한 대답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차를 당신 엄마한테 줘?
우리 아빠 유품인 그 차가 당신 눈엔 그냥 공짜 중고차로 보여? 야,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해? 내가 뭐 내 차라고 했어? 가족끼리 좀 편하게 쓰자는 거지. 우리 엄마가 장 보러 갈 때 딱이라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당신도 좀 좋게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좋게 좋게? 그럼 아빠 양주는? 그것도 당신이 가져갔어? 그건 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가져왔지. 제사에 쓰면 아버님도 좋아하시겠지. 같은 귀신인데 뭐 어때? 그 마지막 말, 같은 귀신인데 뭐 어때라는 그 소름 끼치는 농담에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14년을 함께 산 남자가 이렇게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장례식엔 오지도 않은 시어머니가 엄마 유품 타고 백화점 쇼핑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장례식 못 간 건 엄마도 미안해 하시잖아. 그리고 차라는 게 세워두면 똥 되는 거야. 내가 관리해주는 셈치고 엄마 드린 건데 넌 왜 그렇게 매사에 날이 서 있어? 너 광고 기획사 팀장 달고 나더니 사람이 너무 계산적으로 변했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에게 우리 부모님의 죽음은 그저 공짜 물건이 생기는 기회였구나. 차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가져와. 엄마가 지금 그것 타고 개모임 가셨어.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신다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야겠어? 나중에 엄마 오시면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풀어.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응? 좋게 좋게. 그 지긋지긋한 말이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짜 오지게 밝히다 인생종 친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 없거든요. 더는 전화를 붙들고 실랑이 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장 차를 몰아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광고 기획안을 짤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철하게 그동안 시댁에 퍼부었던 비용과 법적 절차들이 계산되고 있었죠. 시어머니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찌르는 건 그 익숙한 은색 벤츠였습니다. 엄마가 가장 아끼던 아빠의 마지막 흔적이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 주차장 한가운데에 아주 낯설게 서 있더군요.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타던 배터리가 나갔다던 그 초라한 경차가 비죽이 세워져 있었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쇼핑백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그이와 신이 나서 떠들고 계시더군요. 애비야, 역시 차는 좋은 걸 타야겠더라. 아까 백화점 들어가는데 발레 파킹 해주는 애들 태도가 달라요. 내 장모가 그동안 참 호강하며 살았구나 싶더라니까. 그러게 엄마. 내가 진작 챙겨다 드릴 걸 그랬어. 그치? 엄마 좋아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좋네. 그 뻔뻔한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차 키부터 낚아챘습니다. 어머 얘, 너 언제 왔니? 인기척도 없이. 깜짝 놀랐잖니. 시어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대답 대신 차 키를 꽉 쥐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차 누구 차예요? 아니, 그게 애비가 가져온 거잖니. 사돈도 이제 안 계시는데 세워두면 뭐하니. 누구 차냐고 묻잖아요. 이게 어머니 차예요?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차예요? 제 낮은 목소리에 거실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이가 당황해서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여보, 왜 이래? 엄마가 잠깐 타신 거 가지고.
내가 다 말했잖아. 좋게 좋게. 뭐가 좋게 좋겠대.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좋아? 우리 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친 분이 엄마 차를 타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온 이 상황이 당신 눈엔 좋아 보이냐고. 제 고함에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기분 나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 너 지금 시어미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니? 내가 뭐 훔쳐왔어? 내 남편이 가져다 준 것 한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 난리야. 사돈도 이제 세상 떠나고 없는 마당에 산 사람이라도 좀 편하게 쓰면 사돈도 좋아할 일이지. 누가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니한테 이걸 빌려줘요? 장례식장에도 안 오신 분한테요? 베트남 가서 망고 드시고 발 마사지 받느라 사돈 마지막 길은 나 몰라라 하신 분한테 우리 엄마가 왜요? 말 조심해라.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고 했잖니.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사돈 위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기도요? 그 선글라스 끼고 바다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공짜 오지게 밝히면 인생종 치는 법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그이 주식빚 갚아주면서 참고 산 건 가족이라서 그랬던 거지. 제가 과보라서 그런 줄 아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그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적당히 안 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차 좀 탄 거 가지고 사람을 아주 도둑 취급을 하네. 너 팀장 달고 나더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는 비웃으며 그 일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 직업이 사람 마음 읽는 직업인데 정작 내 남편이 도둑놈인 건 이제야 알았네. 당신 어제 이모 모셔다 드린다고 핑계대고 엄마 집 털었지? 차 키만 가져온 게 아니라 아빠 양주까지 싹 다 챙겼잖아. 그거 절도야. 당신 알아? 절도? 가족끼리 무슨 절도야. 아버님이 나중에 같이 마시자고 하셨던 거 내가 미리 좀 챙긴 게 무슨. 그리고 장모님 집 비밀번호 내가 아는 게 왜 절도야. 비밀번호 안다고 남의 집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면 세상에 도둑이 어디 있어. 어머니, 그리고 이 집 말이에요. 지금 사시는 이 아파트 전세금 아들인 그이 명의죠? 이거 우리 엄마가 저 결혼할 때 보태준 돈으로 마련한 거 아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네가 우리한테 준 거잖니. 이제 와서 무슨. 제가 준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저 고생하지 말라고 빌려주신 돈이에요. 통장 기록에 증거 다 남아있으니까 당장 가압류 걸고 처리할 테니 나갈 준비하세요. 오늘부로 이 집이랑 그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몽땅 제 인생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뭐? 짐을 빼라고? 네가 진짜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미친 건 당신들이지. 사돈 장례식은 나 몰라라 하고 차는 탐내는 당신들. 그게 인간이야? 조만간 법원에서 서류 날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안 나가면 강제로 집행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이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아람이는 어쩔 건데. 아람이 생각해서라도 네가 참아야지. 우리 아람이 당신 같은 환경에서 안 키워. 당신이랑 이 집구석 통째로 분리수거할 거니까 각오해. 저는 차 키를 주머니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엄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으니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 늦었지? 이제 다시는 엄마 물건에 그 더러운 손길 못 닿게 할게.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보며 차갑게 을조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인생 종치게 해줄게. 오늘부터 길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온기가 남은 친정집 거실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을 어떻게 도려낼지 수없이 되뇌며 광고 기획안을 짜듯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연락을 피하며 시어머니 댁으로 숨어버렸더군요. 저는 누구보다 그 두 사람의 탐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키 하나를 뺏었다고 해서 그들이 포기할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엄마의 벤츠가 다시 사라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차 키 하나만 빼앗아 온 사이 미리 빼돌려둔 보조키를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보조키로 다시 엄마 차를 몰래 가져가 어머니께 갖다 바친 거였죠. 애미가 성격이 괴팍해져서 저러니 어머니가 그냥 타세요. 라며 달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차를 도난 차량 신고를 했어요. 드디어 그날 오후 백화점 지하주차장 은색 벤츠에서 내리며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 앞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경찰 양반들, 지금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본인 차량 맞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도난이에요? 우리 아들이 타라고 해서 가져다 준 차를 내가 타겠다는데. 그 당황한 비명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차가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시어머니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공짜 오지게 밝히시더니 정말 인생종 치셨네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들고 망신 주지 말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만 저는 가차없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훔쳐 타고 백화점에 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죠.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원하셔서 보조기 좀 드린 것뿐이야. 한 번만 봐줘. 봐줘? 당신이 우리 아빠 양주 훔치고 엄마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차를 도둑질할 때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긴 했니? 제사했으면 아버님도 좋아하시겠지. 같은 귀신인데 뭐 어떠냐고 비웃던 당신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 저는 남편의 애원을 뒤로하고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그 집 전세금, 당신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당장 가압류 들어갔어.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 통장 기록 다 있으니까 법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찾아올 거야. 어떻게 가족끼리 이래? 너 진짜 독하다. 가족? 당신들이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접했어?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받고 우리 엄마 유산까지 탐낸 도둑놈들이지. 이제 당신들 인생에서 공짜는 끝났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아파트에서 쫓겨나 낡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남편은 절도 공모 혐의로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시어머니는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10년 된 경차마저 압류당해 버스 타는 신세가 되셨죠. 모든 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밤 아람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 지켜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 딸아이의 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휘둘리는 바보 같은 며느리도 비겁한 남편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자존감과 명예를 지켜낸 강한 엄마이자 당당한 나 자신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인생은 실전입니다. 도리를 저버리고 욕심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법보다 무서운 인과응보가 기다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똑똑한 며느리가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세웠는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는 이제야 끝이 났네요. 이제 엄마의 은색 벤츠를 타고 아람이와 함께 우리만의 새로운 인생 극장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소중한 부모님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낸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아람이는 더 단단한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